2, 3주일이 지나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하루쯤 쉴 틈을 갖기로 마음먹고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 나는 매우 친숙해진 그림들을 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그림들이 주는 감동과 나의 상상력을 마음대로 뒤섞어가며 한가한 오전 한때를 만끽하였다. 나는 그런 기분으로 긴 화랑을 어슬렁대다가 우연히 스트로브를 보게 되었다. 통통하고 놀란 듯한 그의 모습은 어김없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나는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는 이상하게도 울적해 보였다. 그는 수심에 잠긴 듯 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 그는 마치 옷을 모두 입은 채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어 아직 가슴의 고동이 진정되지 않은 채 자기를 바보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보긴 했지만 날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안경 뒤에 있는 그의 둥글고 푸른 눈은 번민에 차 있었다. 스트로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움찔 놀라고는 곧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슬픈 것이었다. 왜 이렇게 형편없는 꼴로 돌아다녀? 하고 내가 명랑하게 물었다. 루브르에 와본 지도 오래돼서 새 그림이라도 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하지만 자넨 이번 주에 그림 한 장을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스트링랜드가 내 화실에서 그리고 있거든. 그래. 내가 권했어. 아직 그는 집으로 돌아갈 만큼 건강하지가 못해. 난 우리가 같이 그곳에서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이 부근에는 화실을 공동으로 쓰는 녀석들이 많거든. 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일하다 지쳤을 땐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재밌을 거라고 늘 생각했거든. 그는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천천히 조금은 어색하게 사이를 두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친절하고 어리석은 두 눈을 내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내가 말했다. 스트링랜드는 화실을 혼자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대. 이런 제기를. 그건 자네 화실이잖아. 그리고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그는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나는 좀 어조를 높여서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난처하다는 듯이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녀석이 못 그리게 해. 나가라는 거야. 그럼 자네도 지옥으로나 꺼지라고 말해주지 그랬어. 그 녀석이 나를 쫓아낸 거야. 난 그 녀석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 녀석은 내 뒤에다 모자를 던지고는 문을 잠가버렸어. 나는 스트링랜드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말하는 더크 스트로브의 어처구니 없는 꼬락서니에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그런데 부인은 뭐라고 그래? 그녀는 시장에 가고 없었어. 그녀는 들어오라고 할까? 모르겠어.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스트로브를 쳐다보았다. 그는 선생에게 혼이 나고 있는 학생처럼 서 있었다. 내가 스트링랜드를 쫓아줄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조금 놀라더니 번들대는 얼굴을 아주 빨갛게 물들였다. 아니야. 자넨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는 내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사라졌다. 무슨 이유에선가 그는 그 문제를 의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난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진상은 일주일 후에 밝혀졌다. 밤 10시쯤이었다. 나는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들려 복도로 나가 문을 열었다. 스트로브였다. 들어가도 돼? 하고 그가 물었다. 층계는 어두웠기 때문에 그를 똑똑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음성엔 나를 섬뜩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가 술을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가 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거실로 데려가 앉으라고 말했다. 만나서 다행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무슨 의미야? 하고 나는 그의 격한 목소리에 놀라 물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평소에는 차림새가 깔끔한 그였으나 그때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다. 그는 갑자기 거지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시고 왔다고 생각하고 빙그레 웃었다. 나는 그의 몰골을 놀려줄 뻔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어. 하고 그가 불쑥 말했다. 조금 전에도 여기 왔었지만 자네가 없더군. 늦게 저녁을 먹었지. 하고 내가 말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토록 그를 절망적으로 만든 것은 술이 아니었다. 장밋빛이었던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얼룩이 진 듯했다. 그의 두 손도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나는 물었다. 아내가 날 버렸어. 그는 그 말을 겨우 입 밖에 내었다. 그는 숨을 약간 헐떡거렸으며 눈물이 그의 둥근 볼에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녀가 스트링랜드에 대한 그의 심취와 열중에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그를 내쫓아버리자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퍽 얌전한 것이긴 했지만 일단 화를 내면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스트로브가 여전히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화실을 뛰쳐나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사내가 비통해하는 것을 보니 웃을 수도 없었다. 이봐, 낙심할 것 없어. 그녀는 돌아올 거야. 여자가 홧김에 한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선 안 돼. 자넨 잘못 알고 있어. 그녀는 스트링랜드와 사랑에 빠진 거야. 뭐라고? 난 이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언뜻 듣기에도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네 왜 그렇게 어리석나? 설마 스트링랜드를 질투한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자네도 그녀가 그의 모습조차 보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 텐데.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자네의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나는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위스키 소다 한 잔 마시게. 좀 나아질 거야. 내 생각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말이지 인간이란 자신의 재간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쓰는 존재인 것이다. 실수하는 데는 천재적 소질이 있는 덕크가 아내가 스트링랜드를 좋아한다고 오해하고서는 그것을 문제 삼아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았다. 또한 그의 의혹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일을 꾸몄는지도 모른다. 이봐, 하고 내가 말했다. 자네 화실로 가보세. 자네가 자신을 조롱한 것이었다면 자네가 굴욕을 감수해야만 할 거야. 내가 보기엔 자네 부인은 나쁜 생각을 할 여자가 아니야. 어떻게 내가 화실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지친 듯이 말했다. 그 연놈들이 거기에 있어.
난 그것들에게 전부 넘겨주고 왔단 말이야. 그럼 부인이 자네를 버린 게 아니라 자네가 부인을 버린 거잖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조금도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몹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무튼 자넨 그 이야기를 하러 여기에 왔잖아. 그러니 처음부터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게. 오늘 오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난 스트링랜드에게 가서 내가 보기엔 집에 돌아가도 될 만큼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지. 난 화실을 쓰고 싶었어. 스트링랜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런 충고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을걸.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뭐라던가. 잠시 웃더군. 자네도 그 녀석이 어떻게 웃는지 알 거야.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이 웃는 거 말이야. 그러더니 당장 가겠다고 하더군. 그 녀석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 기억나지 왜? 내가 그 녀석 방에서 필요한 것 같은 물건들을 가져온 거 말이야. 그러더니 블랑시에게 보따리를 만들게 종이 한 장하고 끈 좀 달라고 하더군. 스트로브는 말을 멈추고 숨을 헐떡였는데 금방이라도 졸도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내가 듣게 되리라 생각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 그녀는 낯이 하얗게 질려서 종이와 끈을 가져왔어. 그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녀석은 보따리를 꾸리면서 휘파람을 불더군. 우리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어. 눈에는 그 징글맞은 미소를 띠고 말이야. 내 가슴은 납처럼 굳어져 버렸어. 필경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단 말이야. 괜히 말했나 싶더라니까. 그 녀석은 모자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그녀가 입을 열더라고. 더크, 전 스트링랜드와 함께 갈 거예요. 라고 말이야. 그러더니 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더군. 난 뭐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 스트링랜드 녀석도 아무 말 않더군.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휘파람만 불고 있더란 말이야. 스트로브는 다시 말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이제 나는 그를 믿었으며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그의 뺨에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자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손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자기가 그녀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말했으며 그녀에게 바친 모든 헌신적인 사랑을 상기시켰다. 또한 행복했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녀를 탓하지도 않았다. 덕, 제발 저를 조용히 가게 해줘요. 하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제가 스트링랜드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세요? 그가 어딜 가든지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제발 가지 말아줘. 당신은 당신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당신 잘못이에요. 그가 여기 오도록 고집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는 스트링랜드를 향해 돌아섰다. 이 여자를 가엾게 여겨주게 하고 그는 사정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해선 안 돼. 그녀가 선택한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고 스트링랜드가 말했다. 내 선택은 끝났어요. 하고 그녀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스트링랜드의 차분한 태도가 스트로브의 마지막 자제력마저 빼앗았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스트링랜드에게 달려들었다. 스트링랜드는 깜짝 놀라 비틀거리긴 했으나 병후라 해도 그는 원체 튼튼한 인간이었으므로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나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스트로브였다. 어릿광대 녀석 하고 스트링랜드는 말했다. 스트로브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내가 전혀 꼼짝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 아내 앞에서 조롱당했다는 생각은 그의 굴욕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격투 중에 안경이 떨어져 나갔으나 그는 당장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집어 말없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불행을 깨달은 듯 했으며 자신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스트링랜드와 블랑시는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선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여보, 마침내 그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지? 저도 제 자신을 어쩔 수가 없어요, 덕.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난 당신을 숭배해 왔어. 어떤 여자도 그런 숭배를 이전에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내가 했던 일 중에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왜 말해주지 않았지? 그랬다면 난 바로 고쳤을 거야. 난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두 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으므로 그는 자기가 그녀를 지루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모자를 썼다. 그리고 문을 향해 움직였다. 그는 곧 그녀가 가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 오, 가지 마오, 여보.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자살하고 말 거야.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빌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이 행복해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소. 일어나세요, 덕. 당신은 지금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는 않고 있었다. 어디로 가려는 거야? 하고 그는 황급히 물었다. 당신은 스트링랜드의 집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어. 당신은 거기서 살지 못해. 끔찍한 곳이야.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잠깐만 더 있어줘. 할 말이 있어. 설마 그것까지 거절하진 않겠지?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결심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뭐라 해도 난 바꿀 수 없어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심장의 고통스러운 고동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에 손을 댔다. 당신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진 않겠어. 하지만 내 말 좀 잠깐만 들어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거절하지 말아줘.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 특유의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은 이제 그에게 너무나 냉담한 것이었다. 그녀는 화실로 돌아와 탁자에 기대었다. 말씀해 보세요. 스트로브는 정신에 집중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당신도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봐. 공기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 스트링랜드는 땡전 한 푼 없는 놈이야. 나도 알아요. 당신은 가난 때문에 진저리나게 고생하게 될 거야. 왜 그가 회복하는데 그토록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당신도 알 거야.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던 거야. 내가 벌 수도 있죠. 어떻게? 나도 몰라요. 찾으면 있겠죠. 무서운 생각이 그 네덜란드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가도 되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는 지친 듯이 그의 화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것을 포근하고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녀의 영상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니, 내가 나가지. 당신이?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가 말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난 당신이 그 끔찍하고 더러운 다락방에 산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 결국 이 집은 내 집인 것처럼 당신의 집이기도 하지. 당신은 여기선 편할 거야. 적어도 지독한 가난만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돈을 보관하는 서랍 앞으로 가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여기 있는 돈의 반은 당신에게 주고 싶어. 그는 그 돈을 탁자 위에 놓았다. 스트링랜드도 그의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그는 또 다른 것이 생각났다. 내 옷을 챙겨 수희에게 맡겨주겠어? 내일 와서 가져갈 테니까. 그는 웃으려고 애를 썼다. 잘 있어요, 여보. 당신이 지난날 내게 준 행복에 감사해. 그는 걸어나와 문을 닫았다.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스트링랜드가 모자를 탁자 위에 던지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내 눈에 선했다. 나는 며칠 동안 스트링랜드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넌더리가 났고 만일 내가 만날 기회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다. 나는 도덕적인 의분을 표시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그 속에는 늘 자기 만족의 요소가 있어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난처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나의 추태를 무감각하게 만들려면 굉장한 정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트링랜드의 냉소적인 성질은 나로 하여금 어느 것이나 어떤 허세라도 보이는 듯하면 그것에 민감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클리시가를 지나다가 스트링랜드가 자주 드나드는, 그래서 요즘은 내가 피하는 카페 앞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블랑시 스트로브와 함께 스트링랜드가 애용하는 구석자리로 가려던 참이었다. 도대체 자넨 요즘 어디에 있었나? 그가 말했다. 난 또 자네가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지. 그가 상냥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 내가 자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 모양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치레를 할 만한 이인이 아니었다. 내가 말했다. 아니, 가지 않았어. 그런데 왜 여긴 오지 않았지? 시간 보낼 카페가 파리엔 여기 말고도 많잖은가? 그때 블랑시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했다. 나는 그녀가 약간은 변했으리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전에 자주 입던 말끔하고 잘 어울리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전에 화실에서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처럼 그녀의 이마는 시원했고 눈은 침착했다. 가수 체스나 한 판 두지. 스트링랜드가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왜 구실을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을 따라 스트링랜드가 늘 앉는 테이블에 시무룩하게 가서 앉았고 그가 체스판과 말을 청했다. 그들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내가 달리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스트로브 부인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게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나는 그녀가 내심 느끼고 있는 것을 표정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녀의 입을 쳐다보았고 속마음을 폭로하는 어떤 절망이나 고통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녀의 눈을 살피기도 했고 가슴속에 차있는 감정을 한순간의 주름살에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녀의 이마를 주시하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한 손이 다른 한 손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격렬한 감정의 소유자였다. 그토록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덕후에게 주었던 충격만 보아도 그녀의 충동적인 성격과 무서운 잔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극도의 위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남편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은신처와 풍요로운 안락함을 버린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모험을 갈망하고 그날그날을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었지만 그녀가 집안일을 돌보고 살림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적잖이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면서도 그녀의 얌전한 체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극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우연한 만남으로 흥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나의 상상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스티링랜드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이긴 상대방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겼을 때의 흥분은 진 사람을 보다 참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에 그가 지기라도 하면 능란한 유머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쾌한 승리자였고 유쾌한 패배자였다. 노름을 할 때만큼 분명하게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 묘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우리가 게임을 끝냈을 때 나는 웨이터를 불러 계산하고 그들과 헤어졌다. 그 만남에선 이렇다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에게 생각할 만한 것도 억측할 만한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보기 좋게 당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말도 못했던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면 육체에서 이탈한 혼이 되어 화실에서의 두 사람의 생활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싶었다. 나는 나의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 나는 스트로브 못지않게 스트링랜드와 블랑시와의 관계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비극적인 형태를 갖게 될 줄은 예측도 못했다. 여름이 오자 숨이 막힐 정도로 찌는 듯이 더워서 밤이 되어도 지친 신경을 쉬게 할 만한 시원한 것은 없었다. 태양의 뜨거워진 거리는 낮 동안 받은 열기를 다시 내놓는 바람에 그 위를 걸어가는 행인의 질질 끌고 가는 발을 더욱 지치게 했다. 나는 몇 주일 동안 스트링랜드를 보지 못했다. 다른 일에 몰두해 있었기에 그와 그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덕후도 그의 헛된 비탄에 빠져 나를 지루하게 만들기 시작해서 나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을 피했다. 그것은 유쾌한 일은 못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옷 차림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햇볕이 내리는 브리타니 해변과 바다의 신선함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관리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었던 우유를 탄 커피를 마신 빈 잔과 구미가 당기지 않는 크로아상 빵 조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옆방에서 내 목욕탕 물을 퍼내는 소리를 들었다. 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안에 있느냐고 묻는 스트로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그는 방으로 급히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녀가 자살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바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나의 가슴은 쿵쿵거리고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자네. 내가 말했다. 대관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는 절망적인 손짓을 했으나 여전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놀라서 벙어리가 된 것 같았다. 나 역시 무엇이 나를 덮치고 있었는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 뿐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 자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화가 나기도 한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휴식을 취하지 못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의 신경이 매우 예민했던 모양이었다. 앉아야겠어. 그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생갈미에를 한 잔 채워 그에게 권했다. 나는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술잔을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다가 샤스 앞가슴에 약간 흘렸다. 누가 죽었다고 했나? 난 그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어제 둘이 한바탕 하고 남자는 집을 나갔어. 그녀는 죽었어? 아니, 병원으로 옮겨졌지. 그러면 자넨 무슨 얘긴가?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가 자살했다는 것은 뭐야? 너무 다그치지 말게. 그런 투로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웃음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미안하네. 자네도 허둥대지 말고 진정하게. 안경 뒤로 보이는 그의 둥글고 푸른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돋보기 안경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편지를 전해주려고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까 대답이 없더라는군. 그녀는 누군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들어간 거지. 블랑시는 침대 위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지. 테이블 위엔 수산병이 하나 있고. 스트로브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신음하면서 앞뒤로 흔들었다. 의식은 있다던가? 그래,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넨 모를 거야. 난 못 견디겠어. 참을 수 없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격앙되었다. 필요먹을. 못 견디는 건 자네가 아니야. 내가 안타깝게 말했다. 그걸 참아내는 건 그녀라고. 자넨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가? 그래서 어떻게 됐지? 사람들이 의사와 나를 부르러 오고 막 경찰에도 알렸지. 나는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20프랑을 주고 급한 일 생기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해놨어. 그는 하던 말을 잠시 멈추었는데 그가 하려고 하는 말이 매우 힘든 것임을 알았다. 내가 가니까 그녀는 말을 하려 하지 않더군.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겠노라고 맹세했지만 막무가내였지. 그녀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 했어. 의사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더군. 그녀는 내내 그를 내보내주세요라고만 했어. 그래서 나는 그곳을 나와 화실에서 기다렸지. 그리고는 앰뷸런스가 오고 그녀를 들것에 옮겼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주방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 내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스트로브는 나와 함께 지금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적어도 지저분하고 혼잡한 병실에 있게 하지는 않으려고 독방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는 왜 나와 함께 가주길 원했는지 설명했다. 그녀가 여전히 자기를 만나기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나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자기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니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다만 도와주고 싶을 뿐이며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회복된 후에도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관청도 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음산한 건물이 기분을 메스껍게 만들 정도였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느라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환자의 담당 의사를 찾았다. 우리는 환자가 너무 중태여서 그날은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수염을 기른 작은 체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묵뚝뚝했다. 그는 환자는 어디까지나 환자고 걱정하는 친지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거기에다 그에겐 그 사건이 흔해 빠진 일로 여겨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는 음독한 히스테리컬한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흔히 있는 것이었다. 의사는 처음에 더 그가 그 불행한 원인이라고 여겼던지 불필요할 리만큼 그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 내가 그는 그녀의 남편이고 이 일을 관대하게 용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자 의사는 갑자기 호기심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나는 그에게서 비웃는 듯한 기색을 느꼈다. 과연 스트로브는 배신당한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당장 위험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만약 겁이 나서 먹다가 치웠을 겁니다. 여자들이란 항상 사랑 때문에 자살한다고들 하지만 성공하지 않도록 조심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동정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제스처일 뿐이죠. 내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군요. 그녀의 약 때문에 성대가 탔나 봅니다. 덕크는 비통에 찬 낮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간호원에게 할 말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그는 모든 의지력을 잃은 것 같았고 고분고분한 아이와도 같았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하지 않던가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조용히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늘 울기만 하죠. 그녀의 베개는 온통 젖어 있어요. 그녀는 너무 약해서 손수건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릴 뿐이랍니다. 그 말은 나의 가슴을 갑자기 죄는 듯했다. 그때 스트링랜드가 있었다면 나는 그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간호원과 작별할 때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덕크는 계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팔을 친 후에야 나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묵묵히 걸어갔다. 나는 대체 무엇이 이 불쌍한 인간을 그런 무서운 상황에 빠지게 했는지 상상해 보려고 애를 썼다. 추측컨대 스트링랜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누군가 그를 만나러 갔을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아마 화실로 쓰고 있는 그 낡은 다락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건 그렇고 그녀가 그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마도 그가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줄 것을 거절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 했던 잔인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궁금했다. 그 다음 주일은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스트로브는 하루에도 2번씩이나 병문안을 하려 병원에 갔으나 그녀는 그런 그를 만나주질 않았다. 처음에는 몸이 나아져가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는 안심해서 기뻐하는 듯 했으나 의사가 걱정했던 합병증이 발생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간호원은 그의 비탄에 동정을 했지만 달리 그를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했다. 그 가엾은 여자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다가오는 죽음을 지켜보는 듯 시선을 고정한 채로 조용히 누워있기만 했다. 이제는 단지 하루 이틀을 넘길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스트로브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전엔 그렇게도 잘 짓걸어대던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지쳐버린 듯 주저앉았다. 나는 어떤 말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를 그곳에 눕게 했다. 내가 책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가 무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그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자넨 나에게 매우 친절했네. 모두들 친절했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만둬. 내가 어줍잖게 말했다. 병원에서 나더러 기다려보라고 하더군. 의자를 하나 주길래 문 밖에 앉아 있었지. 그녀가 의식을 잃게 되자 나더러 들어와도 된다고 하더군. 그녀의 입과 턱은 약으로 타버려서 그 아름답던 피부가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보기란 끔찍한 일이었어. 그녀는 매우 평온하게 누워있어서 그 수녀가 말해준 뒤에야 죽은 걸 알았지. 그는 몹시 지쳐서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누운 채 손발에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간 듯이 축 늘어지더니 곧 잠이 들어버렸다. 일주일 만에 처음 갖는 자연스런 잠이었다. 그렇게도 잔인한 조물주도 이따금씩은 인정을 베푸는 모양이었다.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다.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금태 안경이 여전히 그의 코에 걸려 있었다. 우리가 불쌍한 블랑시를 매장하고 헤어졌을 때 스트로브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자학의 심정으로 어떤 불투명한 욕망 같은 것이 억지로 그를 화실로 들어가게 했지만 자신이 예견하지 못한 고통에 떨었다. 그는 거의 몸을 끌다시피 계단에 올라 느끼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모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계단을 달려내려와 나를 불러 함께 들어가자고 간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화실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 계단을 오르다가 숨을 돌리려고 중간쯤에서 잠시 쉬고 나던 생각이 났다. 그러다가도 블랑시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계단을 뛰어오르곤 했던 자신의 조급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를 보는 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즐거움이었다. 1시간도 채 못되게 밖에 나갔다 와도 마치 그들이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던 것처럼 그는 기대감으로 흥분했었다. 갑자기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단지 무서운 악몽에 지나지 않는 꿈으로만 여겨졌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면 그는 테이블에 약간 허리를 구부린 그녀의 모습이 늘 우아하게 보였던 샤르댕의 작품 식사 기도 속의 여인처럼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비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아내의 깔끔함은 그를 즐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다.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질서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정돈되어 있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부드럽게 와닿은 것이었다. 그녀가 모든 물건을 있어야 할 장소에 두려는 본능을 그가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을 일으켰던 것이다. 침실은 그녀가 금방 일어난 뒤처럼 화장대 위에는 소를 가운데 두고 빗이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누군가 그녀의 마지막 밤을 보낸 침대를 정리해 놓았고 베개 위에는 조그만 상자 속에 그녀의 잠옷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다시 이 방에 들어오지 않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목이 말랐다. 물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다. 그곳 역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선반 위에는 그녀가 스트링랜드와 싸우던 날 밤에 저녁 식사를 했던 그릇들이 정성껏 씻겨져 있었다. 칼과 포크는 서랍 속에 있었다. 먹다 남은 치즈 한 조각이 식기에 있었고 깡통 상자에는 빵 껍질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꼭 필요한 것들만 사러 장에 갔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가
저녁 식사 후 즉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블랑시가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다는 사실에 적잖게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깔끔한 성격이 그녀의 자살까지도 신중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침착성은 정말 놀랄 만한 것이었다. 갑자기 고통이 그를 엄습했다. 두 무릎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댔다. 플랑시, 플랑시. 그녀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부엌에 서 있는 그녀의 환상을 보았다. 부엌은 거의 찬장 크기만 했다. 그녀는 접시와 컵, 그리고 포크와 스푼을 씻고 칼을 숫돌에 재빠르게 갈았다. 그리고는 모두 깨끗이 치우고 싱크대를 문지르더니 행주를 마르도록 걸어놓았다. 그것은 아직도 회색빛으로 낡은 채 그곳에 걸려 있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연한지 둘러보았다. 말아올린 소매깃을 내리고 앞치마를 벗고 앞치마는 문 뒤에 못에 걸려 있었다. 수산병을 집어들고는 침실로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에 못 이겨 침실로 뛰쳐나와 화실로 들어갔다. 커튼이 커다란 창문을 가리고 있어서인지 어두웠다. 그는 그것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나 전엔 그렇게도 행복했던 그곳이 한눈에 들어오자 그는 오열을 참지 못했다. 이곳도 역시 변화란 없었다. 스트링랜드는 환경에 무심했던 사람인지라 남의 화실에 살면서 어느 것 하나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예술적인 방이었다. 스트로브가 생각하는 예술가에게 적합한 환경이란 것을 표현해주는 듯했다. 벽에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오래된 비단 조각들이 있었고 피아노엔 아름답고 윤이 나는 명주천이 덮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밀로의 비너스가, 다른 한쪽에는 메티치의 비너스의 사본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이탈리아산 장론 위에는 네덜란드제의 오지 그릇인 델프트가 있었고 얕게 새긴 부조 작품들이 있었다. 보기 좋은 금빛 틀 속에는 스트로브가 로마에 있을 때 그린 벨라스케스의 이노센트 10세의 모조품이 걸려 있었고 스트로브의 많은 그림들도 장식 효과를 잘 살려 모두 훌륭한 액자 속에 걸려져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취미에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실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지금의 그러한 상황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가 보물로 여기는 루이 15세 왕조식의 탁자를 약간 옮겨 놓았다. 갑자기 그는 벽 쪽을 향해 있는 캔버스에 눈을 돌렸다. 그것은 자신이 평상시 사용하던 것보다 큰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그림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기울였다. 그것은 누드였다. 그는 가슴이 급히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트링랜드의 그림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것을 벽 쪽으로 밀쳐버렸다. 그가 왜 그것을 두고 갔을까? 그 순간 바닥의 화면이 아래로 향한 채 떨어졌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 그림이든 간에 먼지 묻은 채로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때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직접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이젤 위에 얹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보이도록 뒤로 물러섰다. 그는 숨이 막혀버렸다. 그것은 한 여인이 소파에 누워 한쪽 팔은 그녀의 머리맡에 두고 다른 한쪽 팔은 그녀의 몸을 따라 뻗고 있었으며 한쪽 무릎은 세우고 다른 한쪽 무릎은 쭉 뻗은 그림이었다. 그 자세는 고전적이었다.
스트로브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블랑시였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가 그를 휘어잡았다. 그는 목신 목소리로 외쳐댔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짓거려댔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위협하듯 주먹을 쳐들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사납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잠시라도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미칠 것만 같았다. 결국은 바라던 것을 발견했다. 그림용 주걱이었다. 그는 승리에 찬 환성을 올리듯 그것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수처럼 집어들고 그림으로 달려갔다. 슈트로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있을 때처럼 흥분해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식사용 칼을 쥐고 흔들었다. 그는 무엇을 치기라도 하려는 듯이 팔을 올리더니 갑자기 손을 폈다. 칼은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겁에 질린 미소로 나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빨리 계속해. 내가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소. 내가 막 그 그림에 커다란 구멍을 내기 위해 한 방 갈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는 그것을 본 것 같다. 무엇을 봤는데? 그 그림은,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었어. 나는 그것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네. 나는 두려웠어. 스트로브는 다시 조용해지더니 입을 벌린 채 그의 둥글고 푸른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이었어. 나는 두려움에 억눌렸지. 하마터면 무서운 죄를 범할 뻔했어.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보려고 조금 움직였더니 떨어뜨린 주걱이 발에 와 부딪히더군. 오싹했어. 나는 그를 휘어잡았던 어떤 감정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감명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가치관이 변한 세상 속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잘 알고 있는 사물들에 대한 반응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땅에 와 있는 이방인처럼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스트로브는 그 그림에 대하여 나에게 말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그가 뜻하는 것을 추측해야만 했다. 스트링랜드는 그때까지 자신을 얽매였던 굴레를 깨뜨렸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이 느끼지 못한 힘을 가진 새로운 영혼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풍부하고 비범한 개성을 보여주는 대담한 선의 단순함만은 아니었다. 그 육체는 열정적인 관념으로 그려져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기적적인 무엇이 있었으며 단순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하게 몸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단순한 입체감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불안하고도 새로운 영적인 것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따라 상상력으로 인도하고 있었으며 영원한 별들에 의해 밝혀지는 어둡고 텅 빈 공간을 벌거벗은 영혼이 새로운 신비의 발견을 향해 시도한 두려움에 찬 모험을 암시하고 있었다. 내가 지나치게 과장했다면 그것은 스트로브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간에 인간은 자연히 소설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스트로브는 전에 결코 느끼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범한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말로는 표현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려는 신비주의자와도 같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이 나에게는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관해서 가볍게 말하고 말에 감정이 없이 그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그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 본래의 언어를 수백 가지 하찮은 것들과 함께 쓰이면서 존엄성을 잃게 된다. 사람들은 옷, 개, 설교까지도 함부로 아름답다고 부른다.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과 마주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찮은 생각들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릇된 강조는 그들의 감정을 둔화시켜버린다. 영적인 힘을 간혹 느껴 그것을 흉내내는 돌팔이 의사처럼 그들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그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스트로브는 어쩔 수 없는 광대이긴 했지만 그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만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는 신이 신자에게 대하는 의미와 같았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다. 자네가 스트링랜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나? 함께 네덜란드에 가자고 했어.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나는 멍하니 스트로브를 바라보았다. 우린 둘 다 블랑시를 사랑했어. 우리 집에는 그가 쓸만한 방은 있을 거야. 나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의 영혼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들에게서 유익한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해. 그가 뭐라고 하던가? 그는 싱긋 웃었어. 아니야. 날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지. 나는 스트링랜드가 거절했을 때 그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블랑시 그림을 주더군. 나는 스트링랜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됐다. 자네, 물건들은 어떻게 했나? 결국 내가 입을 열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어. 그가 목돈을 마련해 주더군. 그림은 고향에 가져갈 작정이지. 그 외에는 옷 한 상자하고 책 몇 권뿐이야. 집에 가게 되었다니 기쁘네. 나는 그가 이번 기회에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지금은 참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의 슬픔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그러지고 자비로운 망각이 다시 한번 생의 짐을 지고 나서도록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는 아직 젊었으니까 몇 해 지나면 슬픔에 찬 불행을 되돌아보며 불쾌하지만은 않은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네덜란드에 가면 얼마 안 있어 성실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그가 죽기 전에 수많은 엉터리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나는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그를 전송했다. 다음 한 달 동안은 일이 바빠서 이 비극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용무가 있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찰스 스트링랜드와 마주쳤다. 그의 모습을 보자 내가 정말 잊기를 바랐던 그 무시무시한 사건의 모든 기억들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반발감을 느꼈다. 그러나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것도 유치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나의 어깨에 손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몹시 바쁜 게로군. 그가 상냥한 투로 말했다. 그는 자기를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나의 차가운 인사가 그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자네와 함께 걸어도 되겠지? 그가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자네와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우리는 그렇게 400m쯤 걸어갔다. 나는 약간 우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침 우리가 문방구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나는 약간의 종이라도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떼어놓을 구실을 마련했다. 난 여길 들러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했다. 자네를 기다리겠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가게로 들어갔다. 프랑스 종이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계획을 포기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짐을 만들 필요는 없다 싶어 없는 줄 뻔히 아는 물건을 요구하고는 곧 거리로 나왔다. 원하는 걸 샀나? 아니요. 우리는 계속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교차로에 다다랐다. 나는 보도의 가장자리에 섰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내가 물었다. 자네가 가는 대로.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난 집으로 갑니다. 그럼 함께 가서 담배라도 한 대 피워야겠네. 그건 이쪽에서 청해야 하는 거 아니오? 나는 냉랭하게 대꾸했다. 초대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단 말이지. 당신 앞에 벽이 보이요? 물론. 그렇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얘기로군. 대충 짐작은 했지.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를 웃도록 만든 사람을 아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 내 성격의 약점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억지로 웃음을 삼켰다. 당신은 진절이 나는 인간이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가장 더러운 인간이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과 왜 사귀려 하는 거요?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젠장. 나의 동기가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격렬하게 말했다. 나는 알고 싶지도 않소. 내가 자네를 타락이라도 시킬까봐 겁이 나나? 그의 말투에 나는 적잖이 우스꽝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그가 냉소를 지으면서 곁눈질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생활이 궁하신 모양이군. 내가 일부러 건방지게 말을 했다. 자네에게 돈을 빌 생각을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니 걱정 말게. 당신이 아첨하는 것을 보니 속물이 다 되셨군. 내가 싱긋 웃어 보였다. 내가 자네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 결코 미워할 수만은 없을걸? 나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밉기는 하지만 진실이 있었다. 게다가 내 성격 중의 또 다른 결점은 상대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대1로 대해주는 한 그와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었다. 나는 스트링랜드에 대한 나의 증오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도전적인 약점을 곧 알아차렸지만 나의 힐난에도 어떤 허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걸 느꼈다면 그도 이미 날카로운 본능으로 그것을 발견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어깨를 으스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는 난처함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에게 함께 들어가자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층계를 올라갔다. 그는 내 뒤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왔다. 그는 이곳이 처음인데도 내가 애써 보기 좋게 만든 방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테이블에는 담배 한 깡통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파이프를 꺼내 그것을 채웠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기댔다. 편하게 앉아 있으려면 안락 의자에 앉는 것이 어떻겠소? 성급하게 내가 물었다. 내가 여기 앉는데 대해 유감이라도 있나?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나의 기분 때문이요. 누구든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내가 불편해진단 말이오. 그는 키득거리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이 담배를 피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색에 잠긴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왜 여길 왔는지 궁금했다. 오랜 습관이 감각을 무디게 할 때까지는 작가에게는 인간 본성의 기묘함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본능이 있어서 작가 자신도 당황케 하고 그의 도덕적 의식도 그것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들 만큼 몰입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는 악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을 놀라게 하는 예술적 만족감을 스스로 깨닫기도 한다. 그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느끼는 반감을 그 행동의 동기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게 된다. 논리적이며 완벽한 악인의 성격은 법과 질서를 어기기는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작가에게는 매력을 느끼게 한다. 셰익스피어가 아름다운 상상으로 달빛을 짜내듯 데스데모나를 상상했을 때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감흥으로 이아고를 창조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마 작가는 악역을 만들어낼 때 자신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능을 만족시키고 문명세계의 인습으로 인해 잠재의식의 신비로운 심연 속에 파묻히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창조한 인물과 살과 뼈를 불어넣어 다른 표현 수단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분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의 만족감은 일종의 해방감인 것이다. 작가는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알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의 마음속에는 스트링랜드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그의 동기를 알고 싶은 냉철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었던 사람들의 생에 자기가 원인이 되어 약이 된 그 비극을 자신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거두절미하고 대담하게 말했다. 스트로브가 내게 말하길 당신이 그린 그의 아내의 그림이 당신이 지금껏 그린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했소. 스트링랜드는 입에서 파이프를 떼었고 그의 눈은 미소를 머금고 밝게 빛났다. 그것을 그릴 때는 매우 즐거웠지. 그걸 왜 그에게 주었소? 다 그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에겐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스트로브가 그걸 박살낼 뻔한 걸 알고 있어? 나 역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입에서 파이프를 떼고 웃어 보였다. 자네는 그 작은 친구가 날 보러 왔다는 걸 알고 있나? 당신은 그가 말한 것에 아무렇지도 않았소? 아니, 나는 그것이 매우 어리석고 감성적이라는 생각을 했지. 당신이 그의 생을 망쳐버렸다는 기억을 벌써 잊은 게로군. 하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이 턱수염을 어루만졌다. 그는 엉터리 화가였어.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훌륭한 요리사였지. 스트링랜드는 비웃듯이 덧붙였다. 그의 냉혹한 태도는 비인간적이어서 나는 붕괴하여 더 이상 말을 조심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호기심에서 묻고 싶은 말인데
당신은 블랑시 스트로브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어? 나는 그의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주시했지만 그는 태연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가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었고 더크스트로브는 당신을 그의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그는 어머니처럼 간호했어. 당신을 위해서 시간과 안락함과 돈을 희생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구해주었어. 스트링랜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어리석고 작은 친구는 남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했네. 그게 그의 삶이야. 당신이 그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당신은 돌을 벗어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야 했나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은 행복했단 말이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냥 두지 않았소? 자네는 어떻게 그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명백한 것 아니오? 아, 똑똑한치 않은군. 그가 그 여자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언제까지라도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하나? 그건 무슨 뜻이오? 그가 왜 그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어느 로마 귀족 집안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의 아들이 그녀를 유혹했지. 그녀는 곧 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은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아버렸어.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야. 그때 스트로브가 그 여자를 발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걸세. 역시 그 사람답군. 나는 그처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보질 못했어. 나는 왜 그렇게도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결혼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여기곤 했지만 바로 그러한 사정이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도 못했다. 그것은 아마 아내에 대한 더 그의 기이한 사랑이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애정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자제하는 태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추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했던가 하는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비밀을 감추려는 욕망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고요함은 태풍에 쓸려간 섬을 덮고 있는 우물한 고요와도 같았다. 그녀의 쾌활함은 절망에서 오는 쾌활함이었다. 스트링랜드는 냉소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놀라게 하고 나의 상념을 깨뜨렸다. 여자란 자기에게 해를 주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당신에겐 당신이 접촉하는 여자의 분노를 살 만한 모험을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이 든든하겠군요. 내가 대꾸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자네는 자네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재치 있게 대답하려고만 하는군. 그가 대답했다. 그 어린애는 어떻게 되었소? 사산이었네. 그들이 결혼하고 서너 달쯤 돼서였지. 그제서야 나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질문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블랑시 스트로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소? 그가 오랫동안 대답이 없어서 나는 되풀이할 뻔했다. 내가 어찌 알겠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기조차 싫어했네. 그것이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알겠소. 그는 갑자기 노여운 표정을 지었다. 제기를. 결국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 여자가 겁을 먹고 있었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네.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 여자가 겁을 냈어. 결국 나는 그녀를 손에 넣은 거야.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격렬한 그의 욕망을 암시해주는 그 무엇이 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무서웠다. 그의 생활은 물질적인 것과 이상스럽게 떨어져 있으면서 마치 육체가 때로는 정신에 무서운 복수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에 정복되어 갑자기 자연의 원초적인 모든 힘을 가진 본능의 소나기에서 무기력했다. 그것도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정신에는 분별력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존재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했소? 내가 물었다. 난 그럴 마음은 없었네.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가 대답했다. 그 여자가 따라오겠다고 했을 땐 나도 스트로브만큼이나 놀랬어. 내가 그 여자에게 실증이 나면 떠나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그 모험을 감수하겠다고 하더군. 그는 잠시 중단했다. 그 여자는 굉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누드를 그리고 싶어졌지. 내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는 그 여자에게 흥미가 없어지더군. 그런데도 그 여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소.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그 작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 그럴 시간이 없어.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지. 나도 남자인지라 가끔씩은 여자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나의 욕정을 만족시키면 곧 다른 일에 빠져. 나는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다만 증오할 뿐이야. 그것은 내 영혼을 가두고 있어. 나는 모든 욕망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방해 없이 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네. 여자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중요성을 부여하거든.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까지 하며 설득시키려 들지. 그것은 인생의 하찮은 부분에 불과해. 나는 세욕이라는 걸 알지.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야. 사랑은 일종의 질병이란 말일세. 여자는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이 내조자니 반려자니 동반자니 하는 것들을 참을 수 없어. 나는 스트로브가 한 번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열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겼다고 자부하진 않는다. 그는 어휘력이 별로 없었고 문장을 짜맞출 만한 재능도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감탄사며 얼굴의 표정이며 제스처며 그리고 진부한 문구들로부터 그가 의도하는 의미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여자가 집안의 도구이고 남자는 노예들의 주인이라던 시대에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했다. 나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가 정색을 하고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느낀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모양이었다. 한 여자가 자네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여자는 자네의 영혼을 소유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네. 여자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강하고 거기에 조금만 모자라도 만족할 줄을 모르지. 그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에는 곧잘 화를 내지.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관념적인 것에는 시기를 한다네. 남자의 영혼은 우주의 저 먼 곳까지 방황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계부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한단 말일세. 자네는 내 아내를 기억하나? 나는 블랑시가 조금씩 기교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보이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올가미에 씌워 구속하려고 말일세. 그 여자는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어.
그녀는 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어. 단지 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지. 그녀는 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했네.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만 빼놓고. 그건 날 내버려 두는 것이지. 나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버렸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스트로브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는 그 여자를 받아들일 뜻이 늘 있었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군. 내가 대꾸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은 타고난 장님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군. 그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경멸에 찬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불랑씨가 죽든 살든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건가? 나는 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동정심이 모자란 것일지도 모르. 그 여자에게는 아직도 보람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소. 그녀가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짓밟아버리다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진실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 자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용기가 없군. 삶이란 무가치한 거야. 내가 블랑시 스트로보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안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 아무튼 그 여자는 대수롭지 않은 인간이야. 자, 그것보다도 자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겠네. 그는 마치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해서 정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듯이 말을 했다.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것은 그에 대해서라기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랬다. 몽마르트의 아늑한 화실에서의 스트로브와 그의 아내, 그들의 소박함, 친절함, 그리고 호의적인 환대로 지낸 행복했던 생활이 생각났다. 그것이 냉혹한 우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다니 나에게는 몹시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불행한 비극에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더크란 인간은 감정의 깊이보다는 감정의 반응이 커서 곧 이질이라. 그리고 블랑시의 인생은 비록 밝은 희망과 화려한 꿈으로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것이리라. 이 모든 것이 쓸데없고 공허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스트링랜드는 모자를 찾아 들고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같이 가겠나? 왜 나와 가까이 하려는 거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을 지독히도 미워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가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한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나는 갑작스런 분노로 내 뺨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이기심이 남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했다. 나는 그의 철저한 무관심의 갑옷을 꿰뚫어 보고 싶었다. 나는 마침내 그가 말한 것 중에는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그가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었는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인간을 미워한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에 가장 쓰라린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누구든 남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겠소? 그에게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고 있소. 당신 혼자서 또 혼자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어느 때든 당신은 병들고 지치고 그리고 늙게 될 거요. 그러면 당신은 그들 무리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것이오. 당신은 가슴 속에 편안함과 동정에 대한 갈망이 느껴질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는 않겠소?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당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본연의 인간이 사람과 사람을 얽매이는 평범한 굴레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오. 어쨌든 내 그림을 보러 갑시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소? 아니, 왜 그러나?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앞에 우뚝 서더니 움직이지도 않고 비웃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순간 육체를 속박하는 것보다도 어떤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정열적인 고뇌에 찬 영혼을 얼핏 보았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초라한 의복에다가 코는 크고 눈은 빛나고 붉은 수염과 더부룩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며 껍데기에서 분리된 영혼을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당신의 그림이나 보러 갑시다. 내가 말했다. 나는 스트링랜드가 왜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나는 그런 기회를 은근히 환영했다. 한 사람의 작품은 그 작가를 나타낸다. 사교적인 존재에서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내보이기를 바라는 표면만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하찮은 행동이나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표정들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된 지식을 추론해낼 수 있다. 때로는 매우 완벽한 가면을 쓰고는 마침내 실제로 가면과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이나 그림에는 그 작가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꾸밈은 단지 그의 공허함을 폭로시킬 뿐이다. 나무를 쇳조각처럼 보이도록 꾸며도 결국 나무 조각일 뿐이다. 아무리 정교한 꾸밈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에는 아무리 우연히 만든 작품이라도 작가의 영혼 속에 가장 깊이 있는 비밀을 들추어내고야 만다. 스트링랜드가 살고 있는 집의 높다란 계단을 올라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그건 마치 놀라운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호기심에 차서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방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작고 비어 있었다. 나는 화실은 넓어야 하고 모든 조건이 기호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자넨 저기가 좋겠군. 그가 한 구석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마 그곳이 그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당신은 내가 어떤 평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물론이지. 입도 열지 말게. 그는 이젤의 그림을 한 장씩 걸어놓고 나에게 1, 2분 정도 보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그림을 올려놓았다. 그는 나에게 약 30장의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6년 동안의 결산이었다. 그는 결코 그림을 판 적은 없었다. 캔버스는 여러 크기가 있었다. 작은 것은 정물화에서, 큰 것은 풍경화까지 있었다. 6장가량의 초상화도 있었다. 이것이 전부일세.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때 그 그림에서 아름다움과 위대한 독창성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작품들의 대부분은 후에 다시 보았으며 나머지는 복사품으로 눈에 띄었다. 내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매우 실망했었다는 것은 여간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예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감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트링랜드의 그림이 준 인상은 어리둥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림 한 장 사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지금도 늘 나를 나무라곤 한다. 나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박물관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부유한 애호가들의 귀중한 소장품이 되고 말았다. 나는 스스로를 변명을 해본다. 나는 나의 취미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림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남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방황했다. 당시에 나는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 최대의 감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시슬레와 드가의 그림을 가지고 싶었고 마네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의 올림피아를 근대 최고의 걸작으로 여겼고 풀바디의 점심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이들 작품들을 그림으로서는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다. 스트링랜드가 보여준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하려고 한다. 그림을 평한다는 것은 언제나 지루한 일이고 이것들은 이 방면에 흥미있는 사람들에게 낯익은 것들이다. 그가 그린 그림은 근대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사람들이 그가 제일 먼저 개척한 그 길에 들어서서 연구된 지금에 와서는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감상할 마음의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당시까지 그런 종류의 그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그의 기법이 꼴사납다는 것에 놀라고 말았다. 나는 대가들의 그림에 익숙했고 앵그르를 근대 최고의 기교가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형편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그가 목표하고 있는 단순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접시 위에 있는 오렌지 정물화를 기억하고 있다. 접시는 둥글지도 않고 오렌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초상화도 실물보다 약간 크게 그려져서 어색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나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만화를 보는 듯했다. 그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풍경화는 나를 더욱더 어리둥절하게 했다. 퐁텐블로의 숲을 그린 것이 두세 장, 파리의 거리를 그린 것이 여러 장이었는데 내가 처음 본 느낌은 술 취한 마부가 그린 것만 같았다.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 빛깔도 매우 거칠게 보였다. 내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얼토당토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희극이라고 여겨졌다. 지금은 돌이켜보건대 나는 스트링랜드의 날카로움에 다시금 감동을 받는다. 그는 처음부터 여기에 예술의 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온 세상이 인정하는 천재성을 시초에 인지했던 것이다. 당혹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나의 그런 무지 속에서도 나는 여기에 그 자체의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흥미를 느꼈다. 이들 그림이 나에게 접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들은 내게는 추하게 보였지만 중대한 의미를 지닌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며 이상스럽게도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그것들은 내가 분석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 스트링랜드는 물질적인 것에서 어떤 정신적인 것을 희미하게 발견하였으나
그것은 매우 이상스러워서 정지해 있는 상징으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우주의 혼돈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해 영혼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화폭에서 서투른 솜씨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표현의 해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고통에 찬 영혼을 보았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당신이 표현수단으로서 그림으로 택한 건 잘못이 아닐까요? 도대체 그건 무슨 소린가? 당신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다만 그림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요. 그의 그림을 보면 그의 괴상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잘못이었다. 그림들은 오히려 놀라움을 더해주었다. 이를테면 어느 때보다도 더 먼 바다에 나와 있는 기분이었다. 한 가지 나에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이것마저 공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어떤 힘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힘이 무엇이며 해방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에 있어서 고독한 존재다. 우리들 각자는 황동의 탑에 갇혀 그의 동료와 단지 신호로만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호란 서로 공통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감정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우리는 가엾게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같이 걸어가면서도 내가 남을 알지 못하고 남도 또한 나를 알지 못한 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깊은 뜻을 가진 말이 있으면서도 진부한 회화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의 머리는 이상으로 들끓지만 그들은 고작 정원사댁 아주머니의 우산은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사람과 같다. 결국 내가 받은 인상은 영혼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굉장한 노력에 관한 것이었고 그 노력에서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빛깔과 형태도 스트링랜드에게 있어서는 특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요청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외부에 전달하려 했고 그런 의도만으로 그것들을 그렸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미지의 것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많은 사건들 저편에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이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았다. 비록 이 그림들이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그들 속에 숨어있는 감정은 나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자신 속에서 스트링랜드에 대하여 내가 결코 경험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당신이 왜 블랑시 스트로브에 대한 감정에 굴복당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그에게 말했다. 왜? 당신의 용기가 좌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육체의 허약함이 그대로 정신으로 전달된 거죠.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동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당신을 괴롭히는 영혼들로부터 마지막 해방을 구하려고 어떤 목표를 위해 위험스럽고 외로운 길을 떠난 것이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전을 찾아가는 영원한 순례자처럼 보인단 말이오. 당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불가사의한 본질의 세계인지 나는 모르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소? 아마도 당신이 구하는 것은 진리와 자유일지는 모르오. 당신은 한동안 사랑에서 해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오. 당신의 피곤한 영혼이 여자의 품에서 휴식을 얻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휴식이 없자 당신은 그녀를 증오한 거요. 당신은 당신에게조차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도 동정을 하지 않았소. 당신은 공포로 그 여자를 죽인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이 간신히 빠져나온 위험에 여전히 떨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는 메마른 미소를 짓고 수염을 잡아당겼다. 자네는 굉장한 감상주의자군. 가엾은 친구 같으니라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난 뒤 나는 우연히 스트링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